경주 에이펙이 끝나고 미국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에이펙 때 한국을 방문한 MIT 교통심리학 교수가 한국 고속도로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자 정체된 도로가 53초 만에 쫙 갈라졌습니다. 더 이상한 건 도로 바닥이었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것 같은 분홍색, 초록색의 선. 학계가 불가능하다고 결론낸 색깔 유도선이 여기서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수백 대 차량이 그 선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후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고속도로는 세계 1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로 바닥의 분홍색 선을 따라 수십 대의 차가 일제히 차선을 바꾸고 있었어요. 경적도 없이 싸움도 없이 마치 훈련받은 군대처럼 말이죠.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연출이야. 심리학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학계 정설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설명하기 전에 제 소개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MIT 교통심리학과 에밀리 카터 교수입니다. 제 논문 하나가 전 세계 교통정책을 바꿨죠. 2019년 저는 10년간의 연구 끝에 결론을 냈습니다. 색깔만으로는 운전자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인간의 뇌는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 색깔 구분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였죠. 15개국 5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이 논문으로 저는 30살의 MIT 정교수가 됐습니다. 미국 교통부 자문위원도 됐고요. 학계에서는 카터 이론이라고 불렀어요. 유럽, 미국, 캐나다 정부들이 제 논문을 근거로 색깔 유도 시스템 도입을 포기했죠. 비용만 낭비할 뿐이라고요. 그런데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2011년부터 색깔 유도선을 전국 고속도로에 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인 발표를 했죠. 사고율 88% 감소. 학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불가능한 숫자였거든요. 통계 조작이라는 말이 나왔고 다른 변수가 있을 거라는 추측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 교통부 피트 부티지지 장관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인데 경주 에이펙 참석 전에 직접 조사해달라는 거였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논문을 읽었다면 답은 뻔했으니까요. 색깔로는 불가능하다고요. 한국이 뭔가 숨기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장관은 단호했습니다. 3일 안에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어요. 왜 미국에 도입하면 안 되는지 명확한 근거와 함께요. 제게 원하는 건 긍정적 검증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적 증거였죠. 전화를 끊고 책상 위 논문을 바라봤습니다. 색깔 기반 교통통제의 비효과성. 제 이름이 첫 줄에 박혀 있었어요. 이건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10년 연구, MIT 정교수직 학계의 명성. 만약 한국이 정말로 성공했다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였죠.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챙기며 중얼거렸어요. 3일이면 충분해. 한국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오겠어. 10월 29일 저녁 7시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전용기 게이트를 빠져나와 렌터카 데스크로 향했어요. 직원은 경주까지 고속도로로 1시간이면 편하게 도착한다고 했지만 저는 서울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고속도로 조사가 목적이니까요. 400km 4시간 넘게 걸린다는 말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충분히 관찰할 수 있으니까요. 중형 세단에 노트북, 카메라, 녹음기를 실었습니다. 완벽한 준비였어요. 내비게이션에 서울을 입력하니 예상 시간 4시간 17분이 떴습니다. 도착 시간은 자정 가까이였죠. 시동을 걸며 생각했습니다. 색깔로 운전자를 통제한다고요? 30년 교통심리학 연구가 뭐라고 말하는데요. 인간의 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결국 실패했을 거예요. 아니면 통계를 조작했거나요. 공항을 빠져나가 고속도로 진입로를 찾았습니다. 밤 8시 10분, 표지판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이 보였어요. 저는 자신감 넘치게 핸들을 잡았죠. 제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서울까지 4시간 주행하며 색깔 유도선의 허점을 찾아내고 에이펙 참석 후 귀국해서 부정적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시스템은 미국에 맞지 않다고 제 이론이 옳다고 증명하는 거였죠.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밤 8시 15분, 차들이 꽤 많았어요. 저는 속도를 올려 100kmh로 맞췄습니다. 그때 헤드라이트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도로 바닥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죠. 분홍색, 초록색. 2가지 색깔 선이 아스팔트 위에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형광 재질인지 불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게 바로 그거구나. 학계에서 불가능하다고 결론 난 그 색깔 유도선. 한국이 정말로 깔아놨네요. 노트북을 열어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10월 29일 오후 8시 17분, 경부고속도로 진입. 색깔 유도선 확인. 심리학적으로 효과 없음이 증명된 시스템. 예상대로 실패작으로 판단. 저는 확신에 차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3일 후면 미국으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장관에게 보고할 겁니다. 한국의 88% 감소는 허위 통계라고요. 색깔 유도선은 미국에 도입할 가치가 없다고요. 제 이론이 옳다고요. 30년 학계 정설을 뒤집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 모든 확신이 앞으로 30분 안에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요. 첫 번째 이상 징후는 5분 만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2차선을 달리고 있었어요. 속도는 100km/h. 앞뒤로 수십 대의 차량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흘러가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미국 고속도로라면 5분마다 누군가 차선을 급하게 바꿉니다. 10분마다 경적이 울려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10분이 지났는데 경적 소리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저는 룸미러를 확인했습니다. 뒷차가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요. 옆 차선도 마찬가지였죠. 모두가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연이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출퇴근 시간도 아니고 차가 많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때 분기점 표지판이 나타났습니다. 500m 전방, 대전 방면과 서울 방면으로 갈라지는 지점이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분기점이야말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차선을 바꾸려는 차들이 충돌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분기점 100m 전까지 차선 변경이 계속됩니다. 끼어들고 막히고 경적이 울려요. 저는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 혼란스러운 모습을 찍어서 증거로 삼아야겠어. 하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500m 전방부터 바닥의 색깔선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분홍색은 오른쪽으로, 초록색은 왼쪽으로.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차량이 그 색깔을 따라 미리 차선을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질서정연하게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왼쪽 차선의 차들이 초록색 선을 따라 대전 방면으로 빠져나갔어요. 오른쪽 차선의 차들은 분홍색 선을 따라 우측으로 이동했죠. 그리고 제가 달리던 가운데 차선은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단 한 대도 막판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경적도 울리지 않았어요. 급브레이크도 없었죠. 마치 안무를 연습한 것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저는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노트북을 열어 타이핑을 했어요. 오후 8시 32분, 첫 번째 분기점 통과. 색깔선 준수 차량 약 50대, 이탈 차량 제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준수율 관찰됨. 비정상적이라고 썼지만 사실 저는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론대로라면 사람들은 색깔을 무시해야 했어요.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 인간의 뇌는 색깔 구분에 집중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두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우연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한두 번 본 걸로 결론 내리면 안 돼. 더 관찰해야 해.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여러 차선을 오가며 관찰했어요. 1차선, 2차선, 3차선을 번갈아 달렸죠. 30분 동안 3번의 분기점을 더 지났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모든 차량이 색깔선을 따라 미리 차선을 변경했어요. 막판 끼어들기는 단 한 건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300대 넘는 차량 중 색깔선을 무시한 차는 겨우 2대였어요. 99.3% 준수율. 제 노트에 적힌 숫자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그때 톨게이트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이며 지갑을 찾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톨게이트마다 정차해서 카드를 내밀거나 현금을 내야 하거든요. 차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최소 30초는 걸리죠. 하지만 앞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100km/h 그대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죠. 저도 모르게 따라갔습니다. 띵! 차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속도를 줄이지도 않았고 멈추지도 않았으며 아무것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과가 됐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또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방금 뭐였지? 저는 차량 내부를 살폈습니다. 룸미러에 작은 단말기가 붙어 있었어요. 하이패스라고 적혀 있었죠. 렌터카에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검색을 했어요. 한국 하이패스 시스템. 1990년대 후반부터 도입됐다고 나왔습니다. 무정차 자동 결제 시스템이라고요. 30년 전부터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은 2025년인데도 여전히 톨게이트에서 정차합니다. 30년 차이였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하이패스 시스템 확인. 무정차 결제. 미국보다 최소 30년 앞선 기술. 교통흐름 방해 제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어요. 이건 기술의 문제야. 색깔 유도선하고는 상관없어. 1시간쯤 더 달렸을 때 휴게소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화장실도 가고 싶었고 커피도 필요했어요. 휴게소로 진입했죠. 주차장부터 놀라웠습니다. 모든 차가 선 안에 정확하게 주차되어 있었어요. 비껴 선 차도 2칸을 차지한 차도 없었습니다. 보스턴 쇼핑몰 주차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멈췄어요. 깨끗했습니다. 5성급 호텔 수준이었어요. 바닥은 물기 하나 없이 반짝였고 거울은 흠집 없이 깨끗했으며 휴지는 넉넉하게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청소 직원이 계속 관리하고 있었어요. 미국 고속도로 휴게소는 낮에도 지저분한데 말이죠. 밖으로 나오니 편의점, 푸드코트, 주유소까지 있었습니다. 24시간 운영한다는 표지판도 보였어요. 심지어 샤워실까지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테이블에 앉아 편하게 식사하고 있었죠. 저는 커피를 사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쓰레기통은 분리수거함으로 세분화되어 있었고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휴게소까지 거리가 적혀 있었어요. 18km. 20km도 안 되는 거리마다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거였죠. 미국은 80km를 참아야 하는데요. 노트북을 꺼내 타이핑했습니다. 휴게소 시설 수준 예상 외로 높음. 24시간 운영, 다양한 편의시설. 20km마다 배치. 하지만 이건 역시 색깔 유도선과 무관. 인프라 투자의 차이일 뿐. 저는 애써 합리화했습니다. 아직 핵심을 보지 못했어. 색깔 유도선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는 사고 상황을 봐야 알 수 있어. 지금까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까지는 아직 2시간 반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핸들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테스트는 지금부터야. 사고 처리, 긴급 상황 대응. 그게 진짜 실력이거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정말로. 아니야. 아직 몰라. 더 봐야 해. 저는 고속도로로 다시 진입했습니다. 색깔 유도선이 또다시 제 앞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앞쪽 300m 지점에서 브레이크 등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속도를 줄였어요. 오전 1시쯤이었죠. 대전을 지나 서울로 향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서서히 다가가자 보였습니다. 트럭과 흰색 승용차가 2차선을 막고 있었어요. 접촉 사고였죠.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두 차량이 차선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시 8분. 그리고 노트를 펼쳤어요. 드디어 진짜를 볼 시간이었죠. 한국의 사고 처리 능력.
색깔 유도선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증명할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릴 겁니다. 끼어들려고 싸우겠죠. 교통이 완전히 마비될 거예요. 경찰은 최소 20분, 견인차는 40분은 걸립니다. 총 처리 시간은 평균 1시간 47분이에요. 저는 펜을 준비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 아니, 어쩌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 밤 1시에 사고가 났는데 견인차가 금방 오겠어?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주변 차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왼쪽 차선의 차들은 초록선을 따라 더 왼쪽으로, 오른쪽 차선의 차들은 분홍선을 따라 갓길 쪽으로 비켜섰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질서정연하게요. 단 한 대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어요. 끼어들지도 않았죠. 마치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훈련받은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1분도 안 돼서 사고 차량 주변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완벽한 통로였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1시 10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사고 발생 2분 만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라? 저는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CCTV가 보였어요.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이 내려서 운전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보험 정보를 교환하고 사진을 찍고 조서를 작성했어요. 차분하고 신속했습니다. 1시 12분, 견인차가 나타났습니다. 사고 발생 4분 만이었어요. 저는 시계를 2번 확인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맞았어요. 정말로 4분 만에 온 거였습니다. 견인차 기사가 능숙하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트럭을 갓길로 이동시키고 승용차를 견인차에 실었어요. 운전자들은 경찰차에 타고 차량들은 안전하게 치워졌죠. 1시 17분, 도로가 다시 열렸습니다. 총 9분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9분이라고요? 미국은 1시간 47분인데요. 1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켜섰던 차량들이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색깔선을 따라 조용히 합류했어요. 누가 끼어들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교통이 흘러갔죠. 저는 차를 몰 수가 없었습니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노트를 펼쳤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오전 1시 8분 사고 발생. 1시 10분 경찰 도착. 1시 12분 견인차 도착. 1시 17분 처리 완료. 총 9분. 주변 차량 색깔선 준수율 100%. 경적 소리 제로. 충돌 제로. 그리고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통계가 틀렸거나, 오늘이 특별한 날이거나, 아니면 제가 뭔가 놓친 게 있거나.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라는 걸요. 한국은 정말로 해낸 거였어요. 학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걸. 제 논문이 틀렸다고 증명한 걸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국 교통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말하죠? 한국 시스템이 진짜라고요? 색깔 유도선이 효과가 있다고요? 제 30년 이론이 틀렸다고요?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한 번 본 걸로는 부족해. 더 관찰해야 해. 다른 변수가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죠. 30분 동안 갓길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봤어요. 모두가 색깔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조용히 신뢰하듯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였죠. 미국에서는 모두가 자기만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내 시간이 중요해, 남이야 어떻든. 그래서 끼어들고 싸우고 경적을 울리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모두가 비켜섰어요. 자기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데도 말이죠. 구급차를 위해서도, 경찰차를 위해서도, 견인차를 위해서도 길을 열어줬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직 몰라. 너무 이른 결론이야.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까지는 아직 1시간 반이 남아 있었어요. 더 관찰해야 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운전대를 잡은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고속도로로 다시 진입했습니다. 색깔 유도선이 밤하늘 아래 반짝이고 있었어요. 분홍색, 초록색. 그 선을 따라 수백 대의 차가 흘러가고 있었죠. 저는 그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색깔선을 의식하며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건 새벽 3시였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9분이라는 숫자가 맴돌았죠. 몇 시간 뒤잠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오전 10시였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머리는 말똥말똥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경주로 다시 내려가야 했습니다. 에이펙 참석을 위해서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울 시내 고속도로는 어떨까? 도심 교통은 또 다를까? 렌터카를 몰고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오전 11시, 출근 시간은 지났지만 차량이 꽤 많았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정체가 있는 구간을 찾았습니다. 진짜 테스트는 막힐 때 나타나니까요. 강남 근처 구간에서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체였어요. 저는 주변을 관찰했죠. 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지만 여전히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면 벌써 누군가 끼어들었을 겁니다. 갓길로 달리는 차도 있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조용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몸이 반사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에 식은땀이 났죠. 구급차 소리였습니다. 저는 5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LA 산타모니카대로 오후 3시. 제 동생 제니퍼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어요. 누군가 911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가 출동했죠. 하지만 LA 교통은 지옥이었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렸지만 차들은 비켜주지 않았어요. 비켜줄 수가 없었죠. 양쪽이 다 막혀 있었으니까요. 구급차는 경적을 울리고 확성기로 소리쳤지만 차들은 조금씩밖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2분이 걸렸습니다. 병원까지는 또 28분이 걸렸어요. 총 1시간. 응급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20분만 빨리 왔어도 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제니퍼는 28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되려고 로스쿨을 다니고 있었어요. 저보다 3살 어렸죠. 그 아이는 구급차를 기다리다 죽었습니다. 막힌 도로 때문에요. 그 일 이후 저는 교통연구에 집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급차가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니퍼 같은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을 찾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다시 사이렌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룸미러로 뒤를 봤어요. 구급차가 보였습니다. 빨간 불빛을 켜고 다가오고 있었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쪽 차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왼쪽 차선의 차들은 초록색 선을 따라 더 왼쪽으로, 오른쪽 차선의 차들은 분홍색 선을 따라 더 오른쪽으로. 정체 구간인데도 말이죠. 갈 곳이 없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차들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서로 배려하며 공간을 만들어냈어요. 갓길에 바짝 붙고 중앙선에 바짝 붙으며 센티미터 단위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53초 만에 중앙에 통로가 열렸습니다. 구급차가 그 사이로 빠르게 지나갔어요. 경적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확성기도 사용하지 않았죠. 필요 없었으니까요. 길이 이미 열려 있었으니까요. 구급차가 지나간 후 차들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질서정연하게요.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먼저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로 울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만약 LA가 이랬다면, 만약 그날 사람들이 이렇게 비켜줬다면, 만약 53초 만에 길이 열렸다면, 제니퍼는 지금 살아있었을 겁니다. 33살의 변호사가 되어 있었겠죠. 하지만 LA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했고 자기 시간만 중요했으며 남의 생명은 관심 없었죠.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이상하게 봤겠지만 상관없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티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룸미러로 제 얼굴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오전 11시 27분,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정체 구간. 구급차 출현. 차량들 색깔선 따라 이동. 통로 생성 시간 53초. 구급차 지나간 후 원위치 복귀. 질서 유지.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다. 이것은 문화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썼어요. 사람들은 색깔선을 따른다. 왜? 법 때문이 아니다. 단속 때문도 아니다. 저 구급차 안에 누군가의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내 동생일 수도, 내 부모님일 수도, 내 친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는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성공한 이유를요. 유럽이 실패한 이유를요. 미국이 할 수 없는 이유를요. 기술을 복사할 수는 있습니다. 색깔선을 그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신뢰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배려는 그을 수 없어요.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만들어 온 겁니다. 서로를 믿는 문화를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을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함께라는 정신을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답은 이미 나와 있었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국 교통부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중간 보고입니다. 한국 시스템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색깔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장관의 답장은 5분 만에 왔습니다. 부정적 결과를 기대했는데 실망이군요.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장관은 진실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원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니퍼에게 죄송할 일이었으니까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주로 가야 했어요. 에이펙이 내일 시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겠다고요. 제 경력이 무너지든 학계가 비웃든 상관없었어요. 제니퍼라면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겁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색깔 유도선이 다시 제 앞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저항 없이 따랐습니다. 챕터 5 신뢰의 발견. 서울에서 경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경부고속도로였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색깔 유도선도, 차들의 움직임도, 심지어 도로 자체도요. 출발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 첫 번째 터널이 나타났습니다. 입구에 표지판이 있었어요. 우면산 터널, 길이 4.5km. 저는 터널에 진입했죠. 터널 안은 환했습니다. LED 조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환기 시스템이 돌아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벽면은 깨끗했고 비상구 표시가 선명했죠. 4분 후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또 다른 터널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6.2km였습니다. 그 다음은 3.8km, 그 다음은 5.1km. 터널이 계속 이어졌죠. 저는 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구간에만 터널이 13개였어요. 짧은 것은 500m, 긴 것은 8km가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미국이라면 산을 돌아갔을 텐데요. 터널을 뚫는 건 비용이 훨씬 많이 들거든요. 공사 기간도 길고 유지보수도 복잡하죠. 휴게소에 들러 검색을 했습니다. 한국 고속도로의 18%가 터널이라고 나왔어요.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되어 있었죠. 산을 깎으면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대신 산을 뚫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저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은 정반대였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가는 I-5 고속도로는 산을 돌아갑니다. 거리가 2배로 늘어나고 산비탈을 깎아서 환경이 파괴되지만 터널보다 비용이 적게 들죠. 한국은 비용보다 환경을 선택한 겁니다. 당장의 편함보다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택한 거였어요. 30년, 50년 후를 생각한 거였죠. 노트에 적었습니다. 터널 비중 18%.
최단 거리 확보 환경 보호 동시 달성. 장기적 관점의 인프라 투자.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로 자체에 집중했어요. 노면 상태, 차선 표시, 배수 시스템을 관찰했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에 개통됐다고 하는데 노면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평탄했어요. 시속 110km로 달리는데도 차체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비교를 했습니다. 미국 I-95는 1960년대에 건설됐는데 지금은 울퉁불퉁해요. 포트홀이 곳곳에 있고 30km마다 보수 공사 구간이 나타나죠. 2020년에 새로 깔은 구간도 이미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0년 넘은 한국 도로가 10년 된 미국 도로보다 좋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다시 검색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유지보수 시스템이 나왔어요. 24시간 모니터링, 예방적 보수, 정기적 재포장.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고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은 반대였습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 고쳐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방치하다가 완전히 망가지면 그때 대공사를 하죠. 비효율적이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대전을 지나 경주로 향하는 길, 저는 또 다른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푸드코트에서 비빔밥을 사서 자리에 앉았죠. 옆 테이블에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김밥을 드시고 계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여행 중이시냐고 물었죠.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딸네 집에 다녀오는 길이라고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혼자 운전해서 갔다 온다고 했어요. 75살인데도요.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70대 여성이 혼자 400km를 운전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특히 밤에는요. 밤에도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휴게소마다 사람들이 있고 도로는 밝고 문제 생기면 바로 도움이 온다고 했죠. 무서울 게 없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신뢰였어요. 할머니는 시스템을 신뢰하고 계셨습니다. 도로를, 사람들을, 사회를 믿고 계셨죠. 그래서 혼자서도 두렵지 않은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70대 여성이 혼자 밤에 고속도로를 달린다? 가족들이 말릴 겁니다. 위험하다고, 뭔가 생길 수 있다고요. 실제로 그렇고요. 할머니와 헤어지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택시 한 대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기사가 내려서 휴게소로 향했죠. 저는 따라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50대 남성이었어요. 20년간 이 일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경부고속도로를 왕복 2번씩 한다고 했어요. 서울-부산 구간을요. 색깔 유도선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냐고요. 기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사고가 많았다고 했어요. 특히 분기점에서요. 하지만 색깔선이 생긴 후로는 확 줄었다고 했죠. 왜 사람들이 따르냐고 물었습니다. 단속이 심해서냐고요. 기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단속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요. 무엇이 당연하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기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 구급차 안에 누군가의 가족이 있다는 것.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다는 것.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떻게 안 비켜주겠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색깔선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CCTV나 단속 카메라도 핵심이 아니었어요. 핵심은 사람이었습니다.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였어요.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였죠.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했습니다. 내가 비켜주면 상대방도 비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내가 규칙을 따르면 다른 사람도 따를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신뢰가 쌓여서 문화가 됐습니다. 미국은 달랐어요. 신뢰가 없었습니다. 내가 양보하면 상대방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규칙을 따르면 나만 손해라고 여겼죠. 그래서 모두가 자기만 챙겼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손해를 봤습니다. 색깔선은 그냥 도구였어요. 진짜는 그 밑에 깔린 신뢰였습니다. 배려였어요. 우리 함께라는 정신이었죠. 저는 차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한국 교통 시스템의 성공 요인은 기술이 아니다.
색깔 유도선, 하이패스, CCTV는 도구일 뿐이다. 진짜 성공 요인은 사회적 신뢰다. 서로에 대한 배려다. 공동체 의식이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썼습니다. 이것은 복사할 수 없다. 미국이 색깔선을 그어도 한국처럼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뢰가 없으니까. 배려가 없으니까. 30년, 50년 쌓아온 문화가 없으니까.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답을 찾았어요. 제가 찾으러 온 답을요. 하지만 제가 원했던 답은 아니었죠. 미국 교통부는 부정적 보고서를 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미국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요. 그런데 저는 정반대를 발견했어요. 한국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 하지만 미국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주까지는 1시간 남았어요. 내일이면 에이펙이 시작됩니다. 각국 정상들이 모이겠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오실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겠다고요. 제 경력이 끝나든 학계가 저를 비웃든 상관없었어요. 제니퍼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고속도로로 마지막 진입을 했습니다. 색깔 유도선이 석양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선을 따라 경주를 향해 달렸습니다.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는 웅장했습니다. 유리와 한옥 구조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21개국 정상들의 차량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고 각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저는 미국 수행단 일원으로 컨벤션 센터에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각국 정상, 장관, 경제인, 기자들이 섞여 있었죠. 통역 이어폰을 받아 귀에 꽂았습니다.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환영사가 있었고 각국 정상들의 인사말이 이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연단에 올라 미국의 입장을 밝혔죠. 저는 뒷자리에 앉아 노트북으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피트 부티지지 장관이었어요. 미국 교통부 수장이자 제게 이 임무를 준 사람이었죠. 장관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고서는 어떻게 됐냐고요? 부정적 결과가 나왔냐고요? 빨리 귀국해서 트럼프 대통령께 브리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진짜라고요. 색깔 유도선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요. 사고율 88% 감소가 과장이 아니라고요. 장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게 최종 결론이냐고 물었죠. 제가 정말로 한국 편을 들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장관을 바라봤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3일간 직접 관찰한 결과라고요. 장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카터 교수,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한국 시스템이 미국에 맞지 않는다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죠. 예산 문제가 있고 정치적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고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관은 진실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원했죠. 학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사실을 보고하는 건데 정치인은 다른 걸 원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라고요. 제 경력이 달린 문제라고요. 그리고는 다른 수행원들이 있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간 쌓아온 경력이 위태로워지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각국 경제인들과의 네트워킹 세션이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죠. 메시지가 20개 넘게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MIT 동료 교수들이었어요. 하버드, 스탠퍼드, 버클리 교수들도 있었죠. 첫 번째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MIT 교통공학과 데이비드 교수였어요. 에밀리, 소문 들었어. 한국 시스템이 효과 있다고 보고한다며? 자네 정신 차리게. 카터 이론을 스스로 부정할 셈인가? 두 번째는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한국에 매수됐나? 아시아 국가들의 과장된 통계에 속아 넘어가다니. 30년 연구가 무색하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메시지도 비슷했습니다. 조롱, 비난, 경고가 뒤섞여 있었어요. 학계가 벌써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뭔가 다른 결론을 내리려 한다는 걸요.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 세션은 AI 협력에 관한 토론이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의견을 나눴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한쪽에서는 장관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신중하라고요. 경력을 생각하라고요. 다른 쪽에서는 동료들이 비웃고 있었어요. 한국에 속았다고요. 30년 연구를 버리냐고요.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제니퍼의 목소리였어요. 언니, 진실을 말해. 옳은 일을 해. 나처럼 죽는 사람이 더 생기지 않도록. 세션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경주 시내가 보였죠. 천년고도라고 했던가요? 신라의 수도였다고요. 1000년 동안 쌓아온 문화가 여기 있었습니다.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그리고 지금은 고속도로에도 문화가 있었어요. 신뢰의 문화, 배려의 문화가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빈 문서를 띄웠어요. 제목을 입력했죠. 한국교통시스템 최종 보고서. 첫 문장을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엇을 쓸까요? 장관이 원하는 거짓을 쓸까요? 아니면 제가 본 진실을 쓸까요? 1시간 동안 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커서만 깜빡거렸어요. 밤 10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저는 받았죠.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잘 지내냐고 물으셨어요. 일은 잘 되고 있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침묵을 알아차렸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죠. 저는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 장관의 압력, 동료들의 조롱, 그리고 제 고민을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제니퍼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으냐고요. 그 질문에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제니퍼라면 진실을 말하라고 했을 거예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했을 거예요. 언니의 경력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했겠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답은 정해진 거 아니냐고요. 제니퍼가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첫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30년간 저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 썼어요. 제가 본 모든 것을요. 색깔 유도선, 하이패스, 휴게소, 사고 처리, 구급차, 터널, 도로 품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신뢰의 문화를요. 새벽 4시까지 썼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을 다 쏟아내야 했으니까요. 보고서를 다 쓰고 저장했습니다. 146페이지였어요. 제 인생 전부가 담긴 보고서였죠.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에이펙 마지막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 폐막식이 있고 각국 정상들이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요. 미국 교통부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리고 세상에요.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학계에서 추방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실보다 중요한 경력은 없으니까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오늘 전쟁이 시작됩니다. 저와 미국 교통부의 전쟁, 저와 학계의 전쟁, 그리고 저와 제 과거의 전쟁이요.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니퍼가 함께 있으니까요. 폐막식 전 마지막 세션은 지역 경제 협력에 관한 토론이었습니다. 각국 정상과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했어요. 저는 미국 수행단 자리에 앉아 있었죠. 사회자가 특별 발표를 소개했습니다. 미국 MIT 교통심리학 교수의 한국 인프라 평가 보고라고 했어요.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에밀리 카터 교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 앉은 부티지지 장관이 제 팔을 잡았어요. 눈빛으로 경고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팔을 빼냈습니다. 연단으로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청중석에는 21개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보였습니다. 한국 대통령, 일본 총리, 중국 주석도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MIT 교통심리학 교수 에밀리 카터입니다. 2019년 저는 색깔로 운전자를 통제할 수 없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15개국 정부의 교통정책에 영향을 미쳤죠.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3일간 한국 고속도로를 조사했습니다. 미국 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의 색깔 유도선 시스템을 검증하는 임무였죠. 부티지지 장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학계의 정설은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한국도 실패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화면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분홍색, 초록색 유도선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달랐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400km를 직접 주행하며 관찰한 결과 색깔 유도선 준수율은 99.3%였습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비슷한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준수율이 20% 미만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99.3%입니다. 왜일까요? 두 번째 슬라이드. 하이패스 시스템 사진이었어요. 한국은 1990년대부터 무정차 자동 결제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차량이 100kmh로 통과하는데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미국은 2025년에도 여전히 톨게이트에서 정차하죠. 30년 차이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휴게소 사진이었습니다. 20km마다 완벽한 휴게소가 있습니다. 24시간 운영, 5성급 화장실, 다양한 편의시설. 미국은 80km를 참아야 하죠. 네 번째 슬라이드. 사고 현장 영상이었어요. 저는 사고 처리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경찰 2분, 견인차 4분, 완전 복구 9분. 미국은 평균 1시간 47분입니다. 12배 차이죠. 청중석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 구급차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정체 구간에서 구급차를 목격했습니다. 사이렌이 들리자 모든 차량이 색깔선을 따라 이동했어요. 53초 만에 완벽한 통로가 열렸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차들이 양쪽으로 비켜서고 구급차가 지나가는 장면이었어요. 청중석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5년 전 제 동생이 LA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구급차는 32분 만에 도착했어요. 도로가 막혀 있었거든요. 병원까지는 총 1시간이 걸렸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20분만 빨리 왔어도 살릴 수 있었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만약 LA가 한국 같았다면 제 동생은 지금 살아있었을 겁니다. 청중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섯 번째 슬라이드. 터널 사진들이었습니다. 한국 고속도로의 18%가 터널입니다. 산을 깎지 않고 뚫고 지나가요. 환경보호와 최단 거리를 동시에 달성하죠. 일곱 번째 슬라이드. 경부고속도로 노면 사진이었어요. 1970년에 개통된 도로가 2020년에 깔린 미국 도로보다 평탄합니다. 예방적 유지보수 시스템 덕분이죠. 저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고속도로는 세계 1위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속도가 아닙니다. 완성도입니다. 기술이 아니에요. 신뢰입니다. 부티지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0년간 저는 틀렸습니다. 색깔로 운전자를 통제할 수 없다고 썼죠.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어떻게? 기술이 아니라 문화로요. 한국 사람들은 색깔선을 따릅니다. 왜? 법 때문이 아닙니다. 단속 때문도 아니에요.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켜주면 상대방도 비켜줄 거라고 믿어요. 저 구급차 안에 누군가의 가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이것은 30년, 50년 쌓아온 문화입니다. 복사할 수 없어요. 색깔선만 그어서는 안 됩니다. 신뢰를 만들어야 해요. 배려를 가르쳐야 하죠. 공동체 의식을 키워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따라가려면 기술을 수입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를 배워야 해요.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배워야 할 때를 아는 게 진짜 선진국입니다.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했어요. 몇 초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러다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대표단이었어요. 그리고 일본, 캐나다, 호주 대표단도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가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미국 대표단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부티지지 장관은 얼굴이 굳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표정했어요. 저는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미국 수행단 자리로 돌아가는 대신 출구로 향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 섰어요. 방금 제가 한 일이 실감났습니다. 30년 경력을 방금 끝낸 거였어요. 미국 교통부를 적으로 돌렸고 학계에서 추방당할 거였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티지지 장관이었어요. 맞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렌터카에 올랐어요. 김해공항으로 가야 했습니다. 경주에서 김해까지는 1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한국 고속도로 주행이었어요. 차를 몰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MIT는 저를 해고할까? 다시는 학계로 돌아갈 수 없을까? 하지만 창밖을 보니 색깔 유도선이 보였습니다. 분홍색, 초록색. 그 선을 따라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적어도 진실을 말했어요. 제니퍼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죠.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렌터카를 반납하고 체크인을 했어요. 출국장으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제게 진실을 보여줘서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이륙을 기다렸어요.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선명하게 남아있었어요. 색깔 유도선, 구급차를 위한 통로, 그리고 신뢰의 문화가요. 13시간 후 보스턴에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싸움이 시작되겠죠.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아니까요. 보스턴 로건 공항에 도착한 건 11월 2일 아침이었습니다. 13시간 비행 동안 잠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핸드폰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50개가 넘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MIT 교통공학과 학과장이었습니다. 에밀리, 당장 사무실로 오게. 설명이 필요해. 두 번째는 하버드 교수였어요. 자네 에이펙 발표 영상 봤네. 30년 경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다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비슷했습니다. 비난과 조롱이었죠. 하지만 한 통의 메시지가 달랐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제니퍼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내가 옳은 일을 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MIT로 가야 했어요. 학과장 사무실에 들어가자 3명의 교수가 더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제 선배들이었죠. 학과장이 말했습니다. 카터 교수, 자네 발표는 학교에 큰 문제를 일으켰네. 미국 교통부에서 항의가 왔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다른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자네 논문은 어떻게 되는 건가? 30년 연구를 스스로 부정했잖나.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틀린 이론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게 학문이죠. 학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동안 강의를 쉬는 게 어떨까? 사실상 정직이었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동료 교수들이 저를 피해갔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는데요. 하지만 연구실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보낸 거였어요. 교수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요. 저는 그 카드를 보며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에서 논문을 수정하고 있었어요. 색깔 기반 교통통제의 효과성이라는 새 제목으로요. 그때 이메일이 왔습니다. 미국 교통안전학회 긴급 세미나 발표 초청이었어요. 11월 18일, 워싱턴 DC에서요. 에이펙 발표가 화제가 되어 특별히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11월 18일, 워싱턴 DC 컨벤션 센터에는 200명 넘는 교통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제 발표를 들으러 온 거였죠. 연단에 섰습니다. 아는 얼굴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회의적인 표정이었죠. 저는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30년간 저는 틀렸습니다. 청중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색깔로 운전자를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어요. 화면에 7가지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색깔 유도선 99.3% 준수율, 하이패스, 휴게소 9분. 사고 처리, 53초 구급차 통로, 터널, 도로 품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급차 영상을 틀었습니다. 정체된 도로에서 53초 만에 통로가 열리는 장면이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나라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도 1970년대에는 지금 미국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50년 동안 신뢰를 쌓았어요. 미국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다른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교수님의 이전 논문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폐기되어야 합니다. 틀린 이론은 수정되어야 하니까요. 그게 과학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직접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했죠. 세미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 사람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청 국장이었어요. 카터 교수, 잠깐 시간 있습니까? 커피숍에 앉았습니다. 국장이 말했어요. 교수님 발표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도 한국 시스템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티지지 장관은 반대하지만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주에서 교수님 발표를 들으셨죠? 구급차 영상을 계속 돌려보셨답니다. 본인 손녀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교통사고로 다친 적이 있다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스턴 야경이 보였어요. 차들이 막혀 있었고 경적이 울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변화는 시작됐어요. 느리겠지만 분명히 시작됐죠. 책상 위에 제니퍼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제니, 내가 해냈어. 진실을 말했어. 이제 시작이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학생 5명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교수님 수업 다시 듣고 싶습니다. 언제 돌아오세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곧 돌아갈게. 새로운 이론을 가르쳐 줄게.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은 여전히 막혀 있었지만 언젠가는 바뀔 거예요. 10년이 걸릴 수도 2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요. 한국이 50년 걸렸다면 미국도 할 수 있습니다. 배워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게 진짜 선진국이니까요.